안녕하세요. 공감 김민우입니다. 한지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애도하는 조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사후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그럼 이번 시간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애도 조형물을 통해서 죽음으로 상실한 대상을 애도하는 과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애도 조형물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애도 조형물에는 묘소 조형물, 애도 펜던트, 데스마스크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사후 초상화를 통해 죽음이 범람했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당시 서양에서는 감성의 시대로 슬픔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 작품의 주제에서 죽음과 애도가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죽음은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나의 죽음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애통한 타인의 죽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리게 된 것입니다. 타인의 죽음 중에서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텐데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17세기부터 아이들의 초상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서양에서는 아이들의 무덤에 묘소 조형물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묘소 조형물을 세우면서 죽은 아이를 소생시키듯 재현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진무구하고 또 이러한 것에서 안위를 비는 그 모습들이 조형물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탈리아 제노바 스탈리에노 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누나에게 하늘을 가리키는 소년의 그 모습이 사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성우를 그리는 소녀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례용 묘소 조형물뿐만 아니라 또 장식품들도 고인을 기억하고 보존하려는 취지에서 고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미니어처로 제작해서 펜던트로 지니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이 안에는 한 올의 머리카락이 들어있기도 하면서 고인의 흔적을 또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애도 조형물에 묘소 조형물, 애도 펜던트, 데스 마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중에 제가 딱 그냥 떠오르는 건 서양 영화들 보면은 펜던트 목걸이에 이제 펜던트 달린 목걸이를 하면 딱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 소중한 사람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진이 발명되기 전에는 그림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죽은 사람을 추억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장신구는 이렇게 죽음을 고양시키고 사랑하는 대상을 정착시켜서 뭔가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조금 전 말씀하신 사진 같은 경우는 19세기 중반부터 장신구에 삽입이 되었고요. 네. 그 이전까지는 초상화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그 어떤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서 애도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인의 눈이라고 불리는 펜던트는 그 눈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주변에 진주가 박혀 있는데요. 이렇게 눈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과 지켜주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레임에서 볼 수 있는 이 진주는 바로 눈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펜던트로는 항아리 그림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 항아리는 고대 도기화에서 해석된 것으로 다시 재탄생해서 항아리 그림으로 펜던트 안에 넣고 다닌 것인데요. 이것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또 보여준 모티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펜던트의 프레임이라던가 뭐 머리카락을 아까 한 올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머리카락의 포함 또는 비문의 추가를 포함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펜던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장례 장면을 도기에 그려서 보여주었는데요. 앞서 또 말씀드린 그 눈을 그린 이 펜던트 역시 바로 고대 예술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리스인들은 죽는다는 것을 시력을 잃는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눈길을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18세기에는 신고전주의 양식이 인기를 끌면서 지금 본 그 펜던트처럼 고대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창작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애도 펜던트는 이렇게 작고 휴대할 수 있어서
이 물체에 뭔가 고유한 촉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질 수 있는 이런 촉감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런 목걸이로 접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뭔가 친밀한 관계를 더욱 촉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살아있는 나의 몸에 죽은 고인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고인의 유품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양한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는 보통 숨을 거두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눈길을 거두었다. 굉장히 새로웠고 그 펜던트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지켜주고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펜던트 안에 있는 작은 그림, 이런 장식 요소들까지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고대 그리스의 도기와에 대해서 또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도기와에 그려져 있던 그림에서는 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고 여기에서의 애도는 공적인 애도처럼 보이지만 18세기 장신구나 19세기 아이들 묘소 조형물 같은 경우는 각각 개인의 슬픔을 애도의 표현으로 슬픔으로 표출한 것을 시각화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나타난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를 시각화한 것은 여기에 그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면 수양버들이 있고 또 선박이 있고 실루엣 등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이 수양버들이 뭔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고개 숙여 우는 것처럼 인간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독교에서는 버드나무 가지가 잘려도 계속 또다시 나오고 한다라는 것에서 부활과 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또 이 버드나무가 물을 잘 빨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매장지로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다라는 이야기도 또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한 은유적인 이미지로 선박을 또 그려 넣기도 했는데요. 이 선박은 항해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즉 죽음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은유한 것으로 또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도 조형물이 슬픔을 전달하는 표상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안을 제공한 것이죠. 또한 고인의 모습과 유사하게 제작된 그림이나 조각은 친밀한 어떤 유대감을 지속해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후초상화나 조형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예술가에 의해서 재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릴 조형물은 실제 죽음, 즉 시체 자체에서 그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시체 그 자체에서 형태를 취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그 사실적인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왕이 죽은 후에 그 시체를 전시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시체의 부패나 뭐 이런 그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관습에서 탈피하고자 방법들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시체 대신 나무나 나부로 비슷한 모습을 만들어서 안치와 조문의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을 생각해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먼 지역에서 피살된 경우 시체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유체가 없는 무덤을 만드는 것에 또 새로운 방안을 또 모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을 바로 대리상이라고 하여서 그 횡화상이라고도 하는데 닮은 모습을 관의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즉 그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은 바로 그 고인의 모습 그대로를 좀 더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리상은 시체를 대신하기 때문에 유사성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이러한 이유로 죽은 자의 얼굴에서 틀을 떼내면 그야말로 굉장한 유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스 마스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데스 마스크가 처음 생긴 것은 16세기 장인이 툴루즈의 그 생세르냉 수도원의 후진 화랑에 설치할 목적으로 수도원 보호자였던 툴루즈의 백작들을 데스마스크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데스마스크는 최대한 그 죽음의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은 시체의 모습 그대로를 빨리 신속하게 떠야 했고요.
여기에서 그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죽음 속에서 그 시체를 뭐 그대로 떠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살았을 때 그 삶 속에서 사람의 그 흔적을 조금 더 뭔가 그 존재에 대한 증거로 남기기 위한 작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툴루즈 백작의 데스마스크는 사실상 조금 흉측한 모습으로 떠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 후에 제작되어지는 데스마스크들은 굉장히 깨끗한 형태들로 네, 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스마스크는 기념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았어요. 따라서 디스플레이 방식에도 굉장히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방식은 데스마스크를 평평하게 눕혀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 곧 그 침대에서 누군가 내려다보는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종교적인 것과 조금 더 해석을 하자 보면 지난 시간 14개월의 죽은 아이를 그린 램지의 초상화에서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아이를 죽은 아이라기보다 잠자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바르텔 브린의 그 죽음의 침대에서 역시 36살의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그려낸 사후 초상화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죽음을 잠에 비유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죽음을 죽었다라기보다 영원히 잠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네, 나타낸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스마스크의 전시 또한 이 죽음을 잠자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은 묘소 조형물, 애도장신구, 데스마스크 이렇게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촉각까지 동원해서 뭔가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하고 있는 기록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흥미로웠던 내용들은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도 참 다양했다. 우리는 숨을 거두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눈길을 거두었다. 이런 것들이 참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슬픔을 어떻게 또 표현을 했는지 그림으로 표현한 애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도화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